수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요즘 전세 사기에 대한 이슈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혹여나도 내가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경매 전문가분을 모셔보았습니다. 그래서 전세 사기에 대한 이슈들과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내 전세 보증금을 어떤 식으로 지킬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온짱이 하는 경매 이야기의 온짱 박재석이라고 합니다. 제가 경매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통해서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경매 전문가라고 얘기하시던데 경매에 대한 경력이 얼마나 되시는 거죠? 저는 회사 퇴사하고 한 13년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단순히 뭐 간단한 권리 분석 이런 게 아니라 특수물건도 어마어마하게 전문적이시라고 들었습니다. 묘지나 뭐 지분 경매나 그다음에 뭐 건물이 있는데 땅만 나온 부분들이나 뭐 그런 특수물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경매 관련해서 정말 어렵고 복잡한 부분들도 속 시원하게 풀어줄 수 있는 분이신데, 근데 오늘은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은 전세 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해요. 보통 전세 사기 유형들은 어떤 게 있나요? 전세 사기는 솔직히 이게 사기를 치려고 하는 애들은 뭐 마음 먹고 사기를 친 거고, 들어가면 안 되는 집에 일단 들어갔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뭐 건재당이 꽉 차 있는 그런 집에 공인중개사님께서 이제 뭐 친절하고 뭐 눈이 하얗고 뭐 얼굴이 맑고 뭐 이러다 보니까 싱크대가 잘 돼 있다든가 뭐 조명이 레일 조명으로 돼 있던가 그런 쪽에 이제 많이 현혹돼서 들어가다 보니까 사기를 당한 거겠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온장님께서 처음에 설명 주셨던 것처럼 들어가면 안 되는 곳에 들어갔다는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멀쩡한 집에 들어갔을 때는 문제가 안 생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자기가 발품을 팔았을 때 2억짜리 빌라에 한 1억 8천에 자기가 그 등기부등본을 떼보고 들어갔을 때 아무런 뭐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집주인이 직접 부동산에 와서 공인중개사가 있는 상태에서 그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과연 뭐가 문제가 될까? 그 지역이 만약에 2억짜리가 1억 8천이 된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전세보증금이 1억 8천이면 어느 정도 한 1, 200 정도 손해보고 나올 수도 있는데 이미 2억짜리 집에 만약에 1억 8천의 은행의 건저당권이나 근데 그 집주인 자체가 뭐 국세나 뭐 지방세를 많이 체납했는 그 사실조차도 모르고 들어갔다면 자신의 보증금 전세의 1억 8천만 원을 과연 어떻게 지킬까? 국가가 과연 1억 8천 중에 어느 정도까지 챙겨줄까? 보호를 해줄까? 참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알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전세 보증금이 2억이라 했었을 때 우리가 경매에 낙찰이 돼서 예를 들어 1억 5천이 낙찰이 됐다. 네. 아니 극단적으로 1억이 낙찰이 됐다라고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은 전세 보증금이 2억을 다 못 돌려받고 1억은 날리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사실 내가 대항력을 제대로 갖춰놨다라고 하면 나머지 1억도 보장받을 수 있다면서요? 그렇죠. 전세 사기를 안 당하려면 기본적으로 말소기준 권리에 대한 그 기본 지식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소기준 권리라는 단어를 쓰니까 상당히 어렵게 보일 수는 있지만 상당히 쉽습니다. 어떤 부동산이든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있죠. 지금은 뭐 부동산 전부사용증명서인가 뭐 이렇게 단어가 바뀐 것 같은데 일단 편하게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 대부분 인터넷 등기소에 가면 누구나 다 700원 주고 다 열람과 출력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저 같으면 A4 용지에다가 날짜 순서대로 이렇게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쭉 회원들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날짜별로 등기가 있는 거는 다 이렇게 체크를 하면 과연 내가 이때쯤에 이 집에 잔금을 내고 들어간다고 하면 이 앞에 있는 애들이 뭔지 이런 거를 좀 체크를 해보면 절대 전세 사기 같은 거는 당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말소기준 권리라는 거는 부동산에 있는 뭐 건저당이나 압류나 가압류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법적으로는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데 그런 말소기준 권리를 뭐 정확하게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 즉 전입신고는 임대인과 계약을 하고 잔금을 내고 그 집에 입주하는 날 보통 그렇게 전입신고를 하니까 그 날짜 이전에 있는 순서 그 순서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하면 되고 그랬을 때 만약에 은행 건저당이 있다. 은행 건저당이 있다면 이게 말소기준 권리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말소기준 권리를 딱 기준으로 봤을 때 앞에 누군가가 있다면 이거는 인수를 해야 되니까
그 인수하는 권리가 있는 집에는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나의 위치가 말소기준권리 밑에 있다면 선순위가 먼저 경매를 당하더라도 배당을 받고 나는 후순위로 남는 금액에 대해서 배당을 받아야 되는데 미추홀구 그런 쪽에서 지금 사기를 당한 그런 빌라들을 보면 대부분 선순위가 빌라가 한 1억 8천인데 선순위가 한 1억 5천, 1억 6천 잡혀 있는 것들입니다. 그게 말소기준권리 앞에 있는 권리들이라는 거죠. 이런 말소기준 권리 뒤에 들어가지 말고 항상 은행 건저당이 없는 위치에 내가 들어가면 전세 사기 같은 경우는 당할 일이 없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거는 전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로 나눌 수 있는 건데, 설령 경매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낙찰가액이 내 전세 보증금에 못 미쳐도 낙찰자가 내가 선순위라고 하게 되면 보증금을 다 돌려줘야지 내가 퇴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문제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내가 후순위라고 하게 되면 낙찰가액에서 내가 배당을 다 못 받는다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퇴거를 해야 되는 그런 차이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 봐가지고 나보다 선순위가 있다라고 하면 들어가면 위험할 수 있다. 후순위로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이것만 기억한다 하더라도 내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선순위예요. 네. 선순위라고 하면 전세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는 있는 거잖아요. 문제는 이게 낙찰자가 생겨야지 전세 보증을 돌려받을 텐데 네. 지금 이제 집주인은 나 돈이 없다.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경매로 넘어갔을 거고, 네. 근데 새로운 낙찰자가 나와야지 그 낙찰자한테서 전세 보증을 받을 텐데 이게 기간이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전세 계약 기간이 2년이면 2년이 만료가 되면 채권자의 위치에서 돈을 이제 임대인한테 달라고 할 수가 있죠. 안 줬을 때는 그걸 말로 해서 안 될 때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누군가의 신청에 의해서 경매가 접수가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바로바로 그렇게 경매가 막 빨리 경매가 진행이 돼서 낙찰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경매를 신청을 하겠죠. 이 경매 신청은 아무래도 전세 사기를 당한 임차인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국가가 나서서 뭔가 법적인 절차를 해서 뭔가 신청을 한다 그래도 그것도 그 신청자가 될 거고, 아니면 이미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건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그런 은행들,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법원에서는 경매 신청이 들어가면 이 경매 신청에 대해서 적법한 권리되는 원인 증서에 의해서 이게 경매가 진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판단을 하는데, 경매라는 걸 상당히 빨리 결정을 해줍니다. 신청을 하면 한 하루 이틀 사이에 경매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경매 결정이 되고 나면 매각 준비를 해서, 즉 경매가 시작하는 날, 매각 결정기일이라고 하는 건 경매하는 날이죠. 법원에서. 이때까지 통상 빨라도 한 4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경매 신청을 하고서 실제 그렇죠. 기일이 잡힐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렇죠. 뭐 하다 보면 반년이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그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중간에 누군가가 만약에 나쁜 일이 전세 사기를 친 소유자들, 그런 사람들이 이의 제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 날짜는 좀 더 또 걸릴 수도 있죠. 오히려 6개월이면 빠른 거고 더 네. 늦어질 수도 있다. 뭐 법원마다 다릅니다, 진짜로. 예. 어떤 데는 경매 신청하고 나서 석 달, 넉 달만 해도 매각 기일이 잡히는 날이 있는데, 법원이 있는데, 어떤 때는 6개월이 돼도 날짜를 안 잡아줘서 신청한 사람이 답답해서 빨리 잡아달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경매 신청한다라고 해서 끝이 아니라 기일 네. 잡히는 데만 해도 뭐 하다 보면 그렇죠. 반년 혹은 맞아요. 그 이상. 근데 이게 기일이 잡힌다 해서 낙찰이 된다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렇죠. 빌라를 지금 이 부동산 분위기에서는 과연 누가 감정가 100%에 법원에 가서 낙찰을 받겠습니까? 그러면 1차 기일에 만약에 아무도 안 들어가는 걸 유찰이라고 합니다. 유찰이 되고 나면 다음 그 매각 기일이 이제 2차 잡히려고 하면 어떤 법원은 한 달이지만 어떤 법원은 한 달 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법원이 2달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과연 내가 만약에 이 미추홀구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나는 감정가 100%는 말도 안 되는 거야. 감정가의 60% 정도에 먹고 싶어. 그러면 그 경매가 최초 시작된 1차부터 한 3차까지는 또 한 3개월에서 5개월이 또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낙찰도 안 됐는데 벌써 경매 절차 밟다가 1년이 갈 수도 있는 거죠. 낙찰자가 나오면 네. 그러면 소유권 이전까지는 금방금방 되나요? 매각을 실시를 해서 누군가가 낙찰을 받으면 낙찰받고 또 일주일 뒤에 법원에서는 허가 결정을 해주고요. 허가 결정을 한 날로부터 또 일주일을 또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의 그 진정성에 대해서 또 판단을 하죠. 법원에서는 낙찰받고도 벌써 이게 2주죠. 네. 7일 7일이니까 반 달이 또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낙찰일로부터 보통 한 30일이니까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법원에서는 날짜를 지정해서 낙찰에 대한 그 잔금을 납부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낙찰일로부터 한 달에서 한 달 반 뒤에 낙찰받은 사람은 이제 잔금 납부를 하고 잔금 납부를 하면 그 빌라에 드디어 낙찰자가 주인이 되는 거고 주인이 되고 나서 드디어 이제 우리 전세 사기 당한 임차인과 이제 대화를 하겠죠. 경매가 시작된 날로부터 이 대화를 하려고 앉은 시간까지는 한 1년에서 빠르면 1년에서 늦어도 1년 한 4개월, 5개월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갔을 때 네. 이제 세입자의 포지션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첫 번째로는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 아,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낙찰가액이 1억이든 2억이든 내 전세 보증 금액이 더 커도 야, 너 낙찰자 너가 내 돈 마저 메꿔줘 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세입자가 있고 맞죠. 대항력이 없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있어서 돈을 못 받고서 쫓겨나가는, 즉 명도당하는 입장에 있는 세입자가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우선은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 같은 경우는 이제 낙찰자가 생겼으니까 이제 소유권자가 갑에서 을로 바뀌었어요. 네. 이제 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부족한 전세 보증금 1억을 줘. 나 아직 1억을 못 받았어. 그러면 또 이제 낙찰자가 돈이 있으면 1억을 툭 하고 주겠지만 나 또 전세를 맞춰야 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나요? 여기에 대금 납부를 하게 되면 드디어 낙찰자가 이제 소유자가 되는 거죠. 예, 네. 소유자가 되고 소유자가 되려면 자기가 입찰한 금액이 1억 5천이다 그러면 1억 5천을 납부를 해야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항력이 있다. 즉 나는 이 집에 전입신고가 빨라서 내가 경매가 1억 5천에 낙찰이 되면 내가 제일 먼저 내 보증금 1억 2천만 원을 받아갈 거야. 이런 사람은 낙찰자가 낸 1억 5천만 원에서 법원에서 배당기일을 잡아서 배당일에 돈을 줍니다. 그래서 그 배당기일까지는 그냥 그 집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배당기일에 법원에 출석해가지고 낙찰자가 낸 그 집에 대한 그 소유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가격을 납부한 것 중에 1억 5천만 원 중에 1억 2천만 원을 배당을 받고 그 이후에 이사를 하면 되는 거죠. 경매 낙찰자 중에는 되게 잔인한 사람들이 있는데 배당기일부터 그 이후부터는 부당이득금을 뭐 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보통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네. 너가 더 살았어. 돈을 그렇죠, 내놔 그렇죠, 라고 그렇죠. 얘기한다는 실질적으로 네가 돈 받은 날, 즉 어. 배당기일 날에 1억 2천만 원이 너한테 법원에서 확정됐으니까 나는 낙찰자로서 돈을 다 주고 적법한 소유자니까 네가 돈 받은 날로부터 그 다음에는 뭐 월세 상당의 뭐 이득금을 주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들은 그런 부분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그래도 조금 행복한 케이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내 전세 보증금이 뭐 1억 2천인데 낙찰가액이 1억 5천이야. 나 돈 다 받고서 어차피 난 돈 받았으면 퇴거해야 되는 건 맞으니까 퇴거하면 되는 건데 문제는 내 돈이 모자라요. 아니면 요즘 맞아. 얘기 나오는 것처럼 네. 당해세라고 얘기해요. 종부세나 네. 재산세나 네. 이게 뭐 경공매 우선적으로 떼가는 비용이라든지 네. 봤더니 좀 모자라. 내가 5천만 원을 더 받아야 돼. 그러면 내가 덜 받았으니까 퇴거를 못 하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소연이 금방 말씀하셨듯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일 경우를 가정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임차인이 만약에 1억 5천만 원인데 내가 1억만 배당을 받고 5천만 원을 못 받았어. 그러면 이미 대항력이 있는 거를 알고 경매 낙찰자가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임차인이 나갈 수 있도록 5천만 원을 줘야 됩니다. 5천만 원을 안 주면 5천만 원을 줄 때까지 그 집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서 낙찰자가 잔금을 내고 소유권을 취득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취득한 집에 다시 내가 5천만 원을 못 받았으니까 5천만 원에 대한 가압류를 건다든지 아니면 임대차 보증금, 그 임차 보증금 반환 소송을 또 청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소유자가 바뀌었으니까 나 아직 못 받아 5천만 원 내놔 하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치는 그럴 수가 예. 있다는 건가요? 임차권 등기 명령은 이제 전입 신고를 이제 다른 데에 해야 될 때 어쩔 수 없이 임차권 등기를 하고 이제 태그를 하는데 그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있으면서 머물면서 5천만 원 줄 때까지 거주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네. 내 보증금을 날릴 일은 없다. 그렇죠. 이것만 안다 하더라도 예.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정말 많은 거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괜히 선순위 따지는 게 아니라는 부분을 꼭 체크해 보시기 바라면서 내 전세 보증을 일단 지킬 수가 있다. 다만 내 전세 보증금을 내가 원하는 때 받지 못할 리스크는 있을 수 있는데 전세 보증이 날아가는 건 아니다. 맞습니다. 까지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항력이 있다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항력을 네. 갖추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꼭 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해 네. 보시기 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두 번째 케이스. 지금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은 뭐 경매, 공매로 넘어갔었을 때 전세 보증금을 언젠가는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문제가 안 되잖아요. 네. 정말 안타까운 케이스지만 막 자살 이야기도 나오고 이런 경우들은 내 전세 보증금 피 같은 돈들을 날리니까 정말 막 충격을 받아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경우잖아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대항력을 갖췄을 때가 아니라 대항력을 못 갖췄을 때에 대한 문제일 텐데 네. 미반환 이제 전세 보증금이 1억 정도 돼요. 아, 그런데 경매 낙찰자가 이 사람은 이제 안 줘도 되는 돈이잖아요. 맞죠. 너 네. 나가라고 퇴거를 하라고 하는데 이럴 때는 최대한 어떻게 해야 받아낼 수 있을까요? 받아내는 거는 아마 변호사님들도 이거 받아내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나 민법이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그 룰이기 때문에 그거를 알고 짰잖아요. 전세 사기꾼들은 새마을금고나 그다음에 뭐 이런 신협이나 단위 농협에서 대출을 일으켜 가지고 왜 일금융권에 가면 그렇게 집값의 80% 85%까지 대출을 안 해주니까 그 전세 사기를 친 사람들은 빌라를 지어 가지고 그 각 호실 하나당 최대한 85% 90%까지 대출을 해주는 데 가서 대출을 받았겠죠.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채권을 또 대부 업체들한테 또 다 넘겼어요. 그래서 다 넘겨가지고 이미 배당을 다 받아가려고 하는 거죠. 경매를 신청을 해가지고. 그 상태에서 전세 사기를 당해서 1억을 못 받는 임차인들이 구제 방법이 있냐? 구제 방법은 실제적으로 없다. 법무사나 변호사님들을 법무법인이나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다 검토를 해서 답이 없는 걸 알기 때문에 현수막을 가지고 나오고 같이 외치고 국가가 거기에 이제 또 귀를 기울여 가지고 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했으니까 이 구제 방법이 없나 그러면서 국회에서 토론하는 거지. 국회에서 뭔가 이 대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그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진행하는 경매에서 구제 방법은 없다. 단 자신의 물건의 지금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빌라가 1억 8천일 때 내가 1억 5천에 들어왔다면 내가 5천만 원을 잃고 이 집을 내가 우선 매수를 해가지고 취득을 하는 게 유리할 건지 아니면 나는 여기가 너무 진절머리 난다. 나는 그냥 떠나겠다. 그런 거를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시세 조사도 하고 부동산도 좀 다니고 이 지역이 뭔가 아파트가 좀 들어와서 환경이 좋아질 건지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야지 임차인들이 이미 정해진 운명을 바꿀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안타까운 네. 사실이긴 한데 네. 1억이라는 돈을 당연히 못 돌려받죠. 법적으로 못 돌려받는 돈이긴 한데 우리가 경매 강의를 보다 보면 네. 명도도 어떻게 해야 잘하는지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빈털털리로 쫓겨나간 세입자리 안 나가려고 하니까 뭐 이사비를 얼마 쥐어줘라. 음. 본인도 다 기회비용이 있는데 세입자가 빨리 나가야지 내가 거기 인테리어를 해서 다시 팔든 다른 세입자를 넣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세입자가 막 계속 버티고 있으면 명도 소송도 오래 걸리잖아요. 네. 어떻게 따지면 업계 비밀일 수도 있겠지만 그럼 반대로 이런 세입자는 좀 진상인데 하면서 조금 어떻게든 돈으로 좀 협의를 하는 세입자도 있잖아요. 세입자 입장에 좀 그렇게 버텨보는 게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조금 뭔가 비법 좀 알려줄 수 있나요? 점유자라고 하죠. 네. 이제 물론 지금 임차인 세입자겠지만 일단 낙찰자 입장에서는 점유자인데 점유자를 내보낼 때 경매 낙찰받은 사람들이 상당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점유자가 계속 바뀌는 겁니다. 분명히 홍길동으로 이렇게 경매 사건에서는 임차인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점유자가 바뀔 수가 있어요. 낙찰받고 뭐 배당길이 다 진행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제3자가 자꾸 들어온다든가 이미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입신고 자체가 그 건저당이나 압류나 가압류보다 늦는 사람들은 대항력이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대항력이 없어서 이 집에서 뭔가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닌데 계속해서 점유자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방이 두 칸이면 방 하나에 자꾸 다른 사람들이 막 생기는 거죠. 낙찰자 입장에서는 한 명만 내보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내보내는 게 띵동을 눌러가지고 똑똑 홍길동 씨죠 나가세요 이게 아니에요. 안 나가게 되면 모든 게 서류로 법 절차대로 진행을 해야 되니까 한 명이 더 생길 때마다 머리가 아프는 거죠. 낙찰자 입장에서는. 세입자 홍길동이 있었어. 네. 홍길동한테 이제 너 쫓아내야겠다. 네. 이제 홍길동에 대해서 이제 소송해서 명도 청구 소송해가지고 뭐 이제 명도해라는 권한도 얻어가지고 명도를 하면 깔끔한데
보니까 명도하러 갔더니 홍길동만 있는 게 아니라 홍길순도 있어. 그렇죠. 근데 홍길순을 명도해도 되는 권한은 내가 얻지 못했어. 또- 다시 소송을 걸어야 돼. 또 시작해야 되죠. 네. 그러면 이게 기간이 계속적으로 딜레이 될 수 있으니까 맞죠. 네. 약간 좀 더 버티든가 네. 협상 테이블로 협상, 갔을 때 그렇죠. 좀 네. 우위를 점할 수가 있다. 낙찰자 입장에서는 머리가 아프면 낙찰자의 주머니에서 돈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시간도 돈이니까. 상황이 이 빌라에 낙찰받아서 201호다. 201호에 갔는데 자꾸 뭔가 상황이 바뀌어. 그러면 낙찰자는 머리가 아픕니다. 왜? 네. 낙찰자는 구로에 살 수도 있고 성수에 살 수도 있고 한데 그 자꾸 인천 빌라까지 가려고 하니까 그것도 뭔데 자꾸 갈 때마다 뭔가 상황이 바뀌어. 예, 그러면 낙찰자 입장에서는 좀 스트레스도 받고 이거 언제까지 와야 되지? 이제 그런 생각도 하죠. 그리고 경매가 진행된 물건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는 상당히 신속하게 판단을 해줍니다. 경매는 인도명령 신청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인도명령 신청 제도는 경매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벌써 1년 전에 했잖아요. 그래서 그 1년 전부터 계속 검토했던 그 재판부가 그거를 판단을 해가지고 낙찰자가 신청을 하면 그냥 바로 결정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인도명령 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자도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받는 데는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가 국회부터 지금 다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그렇게 빨리 퇴거를 당하고 그런 일들은 없다. 이 전세 사기가 사회적 이슈가 되기 전에 법원의 집행 절차와 지금 이슈가 되고 나서 낙찰자가 점유자를 내보내는 그런 상황은 달라졌을 거다. 물론 법은 법대로 잘 진행을 해야 국가가 유지가 되겠지만 지금은 좀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쉽게 빨리 내보낼 수가 없다. 그러면 낙찰자와 앉아서 내가 진짜 한 5천만 원 손해를 봤는데 나 좀 다시 회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사비를 한 500만 원 주라. 보통 한 24평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낙찰자들이 한 200만 원 정도, 300만 원 정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점유자가 안 나갔을 때 강제 집행을 하면 한 300만 원, 400만 원 드니까. 어차피 명도할 때 들어갈 돈 세입자 주자라고 할 수 그렇죠. 있다는 거죠. 현명한 겁니다. 왜냐하면 법원에 신청한다고 해서 바로 내일 오거나 바로 일주일 뒤에 와서 강제 집행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절차를 밟아서 제대로 강제 집행을 하려고 그러면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몰라요. 그럼 뭐 너 기회비용도 있고 맞죠. 또 시간도 아끼고 맞죠. 또 더군다나 낙찰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 얘기를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좀 경매를 좀 잘하시는 분들은 왜 그런 거 알려줘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일 피곤한 스타일을 알려준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냥 이 네. 정도 생각했거든요. 네. 어차피 명도비 네. 우리한테 써라. 나 이 정도 얘기 나올 줄 네. 알았더니 명의를 바꿔서 새로운 전입자를 넣고 막 이래 버리면 피곤해. 물론 그렇게 새롭게 뭔가를 점유시키고 하는 거에 대한 책임은 또 질 수도 있습니다. 아하. 그렇지만 낙찰자는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최대한 낙찰받아서 빨리 임대를 맞추거나 아니면 자신이 들어와서 거주를 하거나 그게 목적인데 그걸 하나같이 다 잡아서 소송 절차를 밟아서 하는 거는 실제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뭐 세입자를 그냥 우리 평안하게 평소처럼 명도하려 했더니 일단은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얘가 뭘 좀 아는구나. 그렇죠. 까딱하면 내가 물론 법적으로 처리할 수는 있겠지만 괜히 이걸로 싸우는 것보다는 그냥 빨리 합의를 하자에 도출이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한 20평, 20평, 25평, 30평 정도 되는 빌라 같은 경우는 낙찰자도 이사비를 한 200만 원, 뭐 많게는 한 300만 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협의를 하면 되고 실제적으로 근데 이사비 200만 원, 300만 원은 지금 전세 사기 피해 당하신 분들한테는 아마 크게 위로는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는 좀 알고 있으면 어떤 분들은 50만 원 주는 거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하고 나가는 임차인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한 푼도 못 받으면서 낙찰자의 그 내용 증명 그다음에 말도 안 되는 그런 협박성 그런 서면이나 문자 전화에 이제 못 이겨서 그냥 나가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왕 이렇게 피해를 당한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200만 원이나 많게는 좀 안타까우면 400만 원, 500만 원도 이사비를 또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받고 나가면 그게 그래도 좀 낫지 않나. 그다음에 나머지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그다음에 검찰도 나서가지고 그 사람들의 그 재산을 추징을 하고 뭔가를 찾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또 그 부분에 대한 후속 법적인 절차를 또 이제 법률 전문가와 또 검토를 해보시면
다 포기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순간에 또 어떤 부동산이나 땅이 또 나타날 수도 있어요. 예. 이것도 정말 중요한 말씀 네. 해주신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새로운 낙찰자한테 우리가 이사비조로 네. 우리 합의하자라고 해서 돈을 받는다라는 거지만 그래봤자 사실 어떻게 따지면 푼돈 더 받는 거지 내 네.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예. 그런데 우리가 대항력이 없다라고 해서 이게 다 날아가는 게 아니라 원래 이제 임대인 즉 갑이랑 나와의 채권 계약은 아직 남아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이 뭔가 남아 있어. 네. 그러면 애초에 임대인한테 돈 내놓으라고 청구할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못 받은 게 있으니까 결정문이나 판결문을 받아서 청구할 수 있고 법원에 판결문을 받으면 10년 동안 그 판결문이 또 그 효과가 유지가 되니까 10년이 지나면 다시 또 갱신? 재결 받아가지고 또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저도 한 1억 5천 못 받은 판결문이 여러 개 있습니다. 예. 이런 얘기까지 방송에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어째 못 받을 거 우리 네. 그 돈 받아줍니다라고 써있는 현수막 있습니다. 전화해서 네. 어깨 형님들한테 반 네. 너가 먹고 네. 나 7,500만이라 좀 되찾아줘 맞습니다. 맡기고 싶은 마음도 들 것 같은데 네. 효과가 있나요? 그런 쪽에도 그 결정문, 판결문을 가지고 이렇게 좀 맡기면 또 의외로 이상한 곳에서 이게 또 금액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잃어버린 그 보증금 5천만 원, 뭐 몇천만 원에 대해서는 당장은 이래 못 찾고 아픔이 있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그런 것들은 절차를 따라 가지고 잘 해두시면 또 의외로 인생을 살아가다가 또 이게 훅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회복을 해가지고 다시 뭔가를 사업을 하고 취직을 하려 그러면 그게 풀려야 되거든요. 채무를 지고 판결을 받았는데 못 갚는 사람들은 신용 불량으로 해가지고 계속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법원에다가 저희들이 신청에 의해서 또 채무자 그런 등록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뭔가 다시 하려 그러면 또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뭐 보면 임차인들의 그 피 같은 보증금을 다 모아서 동해 사업을 하다가 뭐 이렇게 못 해가지고 자초되고 그런 사람 검찰 조사도 받고 있는데 과연 그 사람의 숨겨진 재산이 과연 어디 정도 있을까? 그런 거를 만약에 검찰이나 경찰에서 계속해서 추적하다 보면 의외로 그쪽에서 자기 명의로는 없지만 자기 가족들이나 친척들이나 이런 명의로 했다가 회복이 안 된 상태로 사는 것보다는 회복을 하고 싶으니까 마음 먹고 그거를 해결하려고 협상이 들어온다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전세 사기가 정말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경매 전문가로서 뭔가 하시고 싶은 얘기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국가가 만들어 놓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주택을 임대 놓는 사람들에 대한 법,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인터넷이나 조그만 유튜브를 보면 충분히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전입신고를 해 놓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입신고를 언제 했느냐, 어느 시점에 어느 포인트에 내가 전입신고를 했느냐 그 집에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와 그 다음에 뭐 최우선 변제권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다 알 필요 없고 전입신고만 잘해 놓더라도 자신의 보증금은 충분히 지킬 수가 있다. 그리고 자신의 집을 구하는데 공인중개사 분들의 말들만 들어서는 안 된다. 대부분의 90% 이상의 공인중개사 분들은 상당히 열정적으로 설명을 하고 다 모든 물건에 대해서 상황 설명을 다 해주지만 결국은 내 집에 보증금을 내고 들어가는 건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이 1억 8천이라고 하면 그게 1억 8천이 맞는 건지 1억 6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내가 1억 8천을 내고 들어가는 건지 그리고 이미 은행에 1억 5천만 원이 대출이 있는데도 어리석게 8천만 원의 전세 계약을 하고 들어가는 건지 이미 은행에 1억 5천만 원 건저당권이 그 집에 있는데 다른 집 전세는 다 1억 2천인데 이 집은 7천만 원이래. 그래서 그걸 좋다고 7천만 원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그 전입신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그리고 내가 언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한 건지 그 다음에 700원만 주면 등기부 등본을 출력해서 볼 수가 있는데 굳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주는 2달 전, 석 달 전에 있는 뽑아놓는 등기부 등본을 보면서 들어가서는 정말 전세 사기 당하기가 너무 쉽다. 그래서 기초적인 이런 경매 공부라든지 그 다음에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 공부라든지 이런 거는 솔직히 한 10분, 15분만 들어도 충분히 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갖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도 전세 사기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실제로 전세 사기 당한 물건들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네, 한번 보시죠. 네.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서 수백 건이 지금 한 사람이 선량한 임차인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물건입니다. 국가에서 지금 통제를 해서 인천법원에서 지금 기일을 진행시키지 말고 일단 한 4개월 정도 일단 멈춰 있으라. 지금 그래서 이제 날짜가 변경이라고 뜹니다. 504974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관련 물건 번호가 뜨는데 이게 1번 물건 하나가 여기 주안동에 있는 성호 아파트 201호입니다. 2번 물건 눌러보면 얘는 또 똑같은 동네에 1205호가 되죠. 이런 식으로 뒤로 쭉쭉 넘겨보면 이 물건이 20개, 이미 여기 13번이라는 거는 매각이 됐죠. 뒤로 넘겨보면 계속해서 물건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미 이것만 해도 40명의 임차인들이 피해를 봤다는 거죠. 지금 이 물건은 44개가 나오네요. 아, 이게 관련된 물건들이 연결해서 보여지는 건가요? 한 사람의 사기꾼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법원에서는 같은 경매 사건 번호에다가 이렇게 가지 번호, 물건 번호를 넣어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달아서 진행을 합니다. 여기 보면 소유자가 박땡땡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소유자가 선량한 임차인들을 상대로 44개를 가지고 자기는 사업, 투자라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런 일에 좀 악의를 가진 투자 때문에 선량한 임대인들도 다 도매급으로 또 의심을 받고 그렇게 하죠. 여기 보면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아파트인데 이 건물 면적은 전용 면적이 15평이니까 분양 면적으로는 한 22평 정도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죠. 감정가가 2억 4,100만 원인데 아무도 안 받아가죠. 왜 이런 분위기에서는 1차에 아무도 안 받아갑니다. 그래서 2차가 23년 4월 11일 날 1억 6,800에 진행이 되었는데 즉 1차보다 30% 저감돼 가지고 했는데 이때도 안 받아갑니다. 5월 12일 날 이제 진행이 되려고 하는데 이 전세 사기가 사회적으로 불거지니까 변경이 일단은 나라에서 스톱을 시켜서 변경이 되어 있죠. 등기부 등본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등기부 등본이 아까 말씀드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열람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요약해 놓은 겁니다. 여기 보면 2015년도에 박 씨가 소유권 보존, 즉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거예요. 11월 17일 날 소유권을 취득하고 바로 3일 만에 주식회사 이렇게 대부 회사에서 돈을 빌렸다고 이렇게 건저당이 잡힌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보면 이 채권을 사기 전에는 여수 수산업 협동조합에서 이 소유자는 돈을 빌린 겁니다. 얼마를 빌렸냐? 채권 채무 금액 1억 3,200 정도를 빌렸으니까 약 한 1억 2천, 한 1억 1천만 원 정도를 빌린 거예요. 이미 이 집에는 임차인이 들어오기 전에 여수 수산업 협동조합에서 1억 3천만 원 정도가 이미 대출이 되어 있으면 과연 우리 시청자들께서는 전세 사기를 당하신 분들은 1억 3,200이 이미 잡혀 있는데 이 집에 얼마에 들어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에 1억을 주면 안 되죠. 여기에 7천만 원을 줬어도 안 됩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에는 5천만 원도 줬어는 안 돼요. 그런데 여기 임차인을 보면 김 누구라고 하는 임차인은 언제 들어왔냐 하면 대출이 2015년에 잡힌 이 집에 2017년에 들어온 거죠. 전입신고를 잘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보증금 7,800만 원은 너무 다하죠. 왜? 1순위가 은행 건저당이 받아갈 건데 그 다음에 남는 게 있으면 이 사람이 받아갈 건데 과연 얼마를 받아갈까? 그게 이제 궁금한 거죠. 왜? 이렇게 40몇 채를 안 갚은 사람은 임대인은 국세도 밀려 있을 거고 지방세도 밀려 있을 거고 이 집과 관련되어 있는 세금들은 당해세라고 합니다. 여보 당신 할 때 가까울 때 여보 당신 하는 것처럼 이 집과 가까이 있는 거는 당해세라고 해요. 국가는 당해세 우선 원칙에 의해서 당해세를 또 먼저 빼갑니다. 첫 번째로 경매 진행 비용을 빼가고 그 다음에 국세와 당해세들을 다 빼가고 그 다음에 이 대부업체가 가지고 있는 건저당권을 빼가면 과연 이분은 얼마 받을까? 물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소액임차인 제도가 있어서 2천만 원, 3천만 원을 받겠지만 그러면 나머지 못 받는 4천만 원, 5천만 원은 어떡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상황이고 24번 물건 보면 여기는 한 번에 이 채권은행이 41억 9,900만 원을 다 청구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등기부 등본에 뭐가 있는지를 한번 떼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분은 이 김땡땡이라는 분은 그 앞에 경매가 당하는 22년 3월 3일 전에는 아무것도 권리가 없다고 나타납니다. 지금.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분은 누군가가 낙찰만 받아주면 보증금을 찾아서 나갈 수가 있는 사람이죠. 앞서서 우리 네, 설명했었던 것처럼 네,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다. 맞습니다. 예. 찾아보니까 제가 이거를 1번부터 44개를 다 보지 않고 1번 앞에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정도만 봤는데 이런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하늘이 도운 거죠. 왜? 이 등기부를 떼보면 말소된 거는 다 사라지고 지금 이게 남은 거, 유효사항만 등기부에 나타나는 건데 그 전에 분명히 아까처럼 건재당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무슨 사유에선가 다 지워진 거죠. 아까 앞에서 본 사람은 2017년도에 전입을 했었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4천만 원, 5천만 원을 잃어야 되는데 이분은 2019년에 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보증금 1억 원 받아갈 수가 있다. 단 이 집에 사기친 임대인의 국세와 당해세가 얼마나 있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게 먼저 배당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먼저 배당돼서 설령 네. 내가 1억을 다 못 받았다 하더라도 네. 우리 앞서서 계속 설명드렸던 것처럼 낙찰자가 결국은 그거는 다 메꿔줘야 되는 거죠. 네, 낙찰자가 건재당이었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으면 메꿔줘야 되고 그걸 받을 때까지는 점유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따지면 아이러니하게도 이 지금 김땡땡 이 세입자분 같은 경우는 더 늦게 19년도에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 전액을 보장받는 케이스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대항력이 있는 거죠. 처음 시작부터 대항력으로 출발해서 대항력으로 끝나는데 이 대항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제 사례를 통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안타까운 게 사회 초년생들이 정보들이 없다 보니까 많이들 당하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 가지고 전세 사기를 피하려고 하시는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주택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입신고를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자기 집이 이제 경매가 당했을 때는 확정일자를 받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로 하니까 어려운 것 같아도 실제 우리가 아무리 사회초년생이든 아니면 그 법률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계약서는 쓸 줄 압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쓰던 대부분이 공인중개사에 가서 전세계약이나 월세계약을 쓰는데 그렇게 쓰게 되면 전입신고를 하러 주민센터에 가게 되죠. 주민센터에 가면 공무원들이 다 확정일자를 하라고 한 번씩 묻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얘기하는 거는 다 들으면 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되어 있는 것이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집의 그 시세를 잘 체크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신축이고 싱크대가 좋기 때문에 1억 8천이야 이게 아닙니다. 싱크대가 좀 낡더라도 내 집의 시세가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발품을 팔아서 체크를 하고 700원만 주면 뽑을 수 있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 인터넷 등기부에 들어가 보면 나옵니다.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저당이 있는지 압류가 있는지 가압류가 있는지 이 정도는 내가 들어가는 내가 잔금 치는 날짜보다 빠르면 그 집은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거로 그리고 만약에 주인이 그거를 지워준다 말소를 시켜준다 그러면 임대차 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꼭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똑똑함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전세 사기는 당할 일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대항력을 갖추자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꼭 받고 나보다 선순위가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해 보시는 습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전세 사기를 피하는 방법 꼭 숙지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지영 소장과 온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